이게 운 좋게 우리가 고위방정식을 풀어서 람다가 두 개 있는데 해를 2차 방정식에서 해를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좀 골치 아파져요. 근데 우리는 초보니까 해를 가지고 다 좋을 때만 따져요. 자, 그런데 만약 이게 행렬이 3x3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유방정식에서 이건 몇 차가 되죠? 3차죠. 3차 방정식에서 실계수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딱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3차식은 항상 실근을 하나 가지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얘가 항상 고유값이 항상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벡터로 옮겨주는 이런 선형 변환이 있으며 방향이 바뀌지 않는 어떤 벡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3차원에서는 AV가 람다 V가 되는 람다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람다가 존재하니까 V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 V는 뭐죠? 이 변환에서 방향이 똑같은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학적으로도 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런 벡터들을 움직여서 다른 벡터로 바뀌는데 어떤 벡터는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공간을 이런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했는데 또 번외입니다. 전공자가 계셔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들으면 저게 전공자구나 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통이 원통이잖아요. 그 원통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빗질을 하고 나면 머리통을 따라서 이렇게 나겠죠, 그죠? 빗질을 하고 나면. 그래서 머리카락의 방향을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수학자들은 뭔 증명을 했느냐? 이 원통에서 빗질을 하고 나면 가마가 생긴다. 빗질을 할 수 없는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이점이.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이제 증명해서 한 개 생긴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생긴다고 증명해서. 그래서 머리에 빗질하면 항상 가마가 생깁니다. 가마는 한 점인데 특이점이에요? 특이점이죠. 가리마가 소형 가리마가 아니라 가마. 특이점이 최소한 2개를 했는데 최소한 2개. 전공 맞죠, 그죠? 누가 증명했어요? 이게 아인츠호프 전이 그 가마를 이렇게 벡터를 했는데 이 벡터는 성분이 두 개죠, 그죠? 2차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띠를 생각하지 말고 지구의 한 지점에서 온도하고 지구의 온도 온도를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람이라고 합시다. 바람. 각 점에서 바람의 세기를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머리칼이 빗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항상 바람의 방향이 없는 특이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이점. 그죠? 어느 때 공간에 두 개. 저런 걸 뭐라 하죠? 여러분들? 태풍의 눈이라는 거. 우풍지대. 그렇죠. 태풍의 눈이 태풍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항상 있는. 아, 그래요? 네. 어떤 의미에서? 항상 이게 이런 점이 있어야 되니까. 아주 약한 거에도 그렇죠. 약하든 세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저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태풍은 저기압하고 또 다른 거죠. 그리고 세기에 따라서 저기압이 세지면 태풍이 되는 아닌데요. 뭔가 신의 저기가 지금 제가 지구과학을 조카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고. 이거는 대학 4학년쯤에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죠? 아까 선생님이 위상수학 언제 하냐는데 이게 위상수학 분야예요. 미분 위상수학입니다. 위상수학을 하는데 미분을 써서 한다고 해서 미분 위상수학. 써먹을 게 많습니다 하면. 그 다음 피보나치.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설명을 해라 이러면 못하죠. 피보나치는 15세기, 16세기의 수학자이면서 사실은 회계학자인데 얘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구니에 든 계란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토끼를 잡아서 얘를 번식을 시키면 이 토끼는 몇 마리를 낳을 수 있느냐? 토끼는 한 달에 한 쌍을 낳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암수 한 마리. 그럼 암수 새로 나온 토끼는 또 한 달 뒤에 성숙해서 또 한 마리 낳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맨 처음 한 쌍의 토끼가 있으면 한 달 뒤에 낳죠, 그죠? 그런데 얘는 또 한 달 뒤에 낳을 거고, 얘는 그 사이에 또 낳을 거고, 그죠? 그럼 얘는 또 낳을 거고, 다시 낳을 거고, 여기 또 낳을 거고. 그래서 n 달 뒤에는 몇 마리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끼로 봐서는 한 달마다 얘들이 번식을 하는 경우지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번식을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첫 달은 시작은 1로 시작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한 마리 그대로 있죠. 한 쌍이. 그 다음 달에는 몇 쌍일까? 왜요? 얘가 하나 낳고 얘가 하나 낳으니까 결국은 얘 더하기 얘죠. 그 다음 달에는 이 두 쌍들이 하나씩 낳을 거고 얘가 또 하나 낳을 거니까 결론은 얘 더하기 얘죠. 그 다음 달은 얘가
얘들이 하나씩 낳고 얘들이 또 하나씩 낳으니까 얘 더하기 얘.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는 그러니까 바로 앞자리에 수를 대해 나가는 거죠. 8, 13, 21, 30, 34, 55 이렇게 해서 처음엔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수로 증가를 합니다. 행복하죠. 토끼를 키운다는 게. 근데 문제는 토끼가 맛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아시겠지만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정말 많죠. 예? 엄청 많아. 큰 토끼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는 토끼는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러면 이제 n 달째는 몇 마리냐 이게 궁금한 n으로 표시를 하라. 인데 이제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례차례로 구하면 답이 나오지만 임의의 n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는 안 나오죠. 이게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많은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수열을 만들어 놓고 B를 생각합니다. 바로 서로 인접한 수의 B.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고 8분의 5고 13분의 8이고 이렇게 그죠? 혹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1이고 2고 2분의 3이고 5분의 8이고 8분의 13, 13분의 21 그런 수열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수열이 종국에 가서는 어떤 수에 가까워지느냐,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 수렴한다면 어떤 수에 수렴할 거냐. 근데 계산을 하고 나면 어떤 수에 수렴하느냐 하면 황금비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수비학적으로 뭔가 좀 신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혹시 여기서 자치나 기숙사에 계셔본 분들, 기숙사에 계셔보셨나요? 기숙사 이야기하니까 또 딴 이야기 조금 하면 삼성전자가 그 수원에 사업장을 만들고 기숙사를 크게 지었어요. 삼성전자 아니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사원들 옛날 생산 축제 여사원들 여자 사원 하나가 사표를 냈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일 안 하겠다. 나와서 기숙사 앞에 닭집을 차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1년 만에 진짜. 걔가 부자가 되는 거 보고 원래 부러우면 따라야 되잖아요. 부러우면 배가 아프면 안 되고 바로 옆에 피자집을 차렸습니다. 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원 중에 부자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실합니다. 똑같이 닭이나 피자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시켜 먹는데 서울대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닭을 시켜 먹을 때 닭을 시킬 때 얼마나 시켜야 효율적이 되느냐, 두 사람이 2개, 세 사람이 3개를 시켜야 되느냐, 그건 좀 많다. 1인 1닭은 혼자서는 1닭을 시켜야 되지만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더라? 1인 1닭, 2인 1닭, 3인 2닭, 4인 3닭.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게 된다. 혹은 어떻게 1인 1닭, 2인 1닭, 3인 2닭, 5인 3닭. 그래서 기숙사의 고충을 저렇게 해결했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뭐 서울대학교 나무위키 이런 데 가서 찾아보면 저게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로 피보나치 수열에 아주 효과적인 응용으로 나와 있어요. 댁에서도 닭을 시키실 때 그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점점 그러면 그것도 역시 황금 황금률이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모여서 닭을 시켜 먹을 때 이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5천 명에 가까운 수를 찾아서 혹은 5천에 대한 황금비를 계산해서 그만큼 닭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것을 그 문제가 이제 6.1의 문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면 페이지 76페이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항은 그 앞에 두 항의 합이다. 이제 우리는 피보나치가 못했던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행렬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죠? fn 플러스 1, fn은 fn 플러스 1, fn으로 표시가 된다. n 플러스 2, n 플러스 2. 그럼 n 플러스 1은 얘와 얘의 합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그죠? n 플러스 1. 얘는 뭐죠? 얘는 얘하고 같으니까 1이고 얘는 0이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n 여기서 fn 플러스 1에 fn 플러스 1에 fn 플러스 1에 fn을 더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렬을 만들면 여기 1, 2를 하며 이 식을 만져가죠. 그러면 fn 플러스 1은 그냥 f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1이고 얘 항은 적용 안 되니까 여기고. 그러면 얘는 다시 얘를 다시 그대로 또 적용을 하면 되죠. n 플러스 2는 fn 플러스 fn 플러스 2이니까 네. 그 위는 알겠는데 네. 그 얘는- 플러스는 그 얘는 얘와 얘의 어떤 곱의 덧셈으로 표시돼요. 얘는 fn 플러스 1은 1 곱하기 fn 플러스 1 더하기 0 곱하기 fn이죠. 그 식은 막 알겠. 예, 얘를 여기에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을 이 두 개의 항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속 반복해 나가며 얘는 또 이것은 또 반복해 나갈 수가 있죠. 이쪽은 차수가 또 떨어지고. 그럼 이것은 무엇을 n-1번 하냐면 f2, f1을 반복해 나가 n-1번만큼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죠? n인데 N제곱 n인데 플러스 2고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1차이고 얘하고 얘는 플러스 n. n인데
F2, F 아니지? 예. 이걸 차라리 차례대로 해보면 위가 하나 더 많잖아요. fn 플러스 1, fn가 하나 나오니까 f2, f2 되겠지. 그래서 얘 개수하고 얘 개수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n-1이어야 되지. n 플러스 2는 얘가 n 플러스 2죠. 2니까 n이요. 플러스 n. n+2가 되지. 만일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책처럼 n 플러스 1이면 아니면 여기가 n 플러스 n이 되고 n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밑에도 n n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부터 반복적으로 n 마이너스 1 하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얘를 n 마이너스 1승을 구해야 되는 거죠. 대각화를 하고 나서 편한 점은 어떤 행렬의 반복적인 곱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얘를 대각화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써봅시다. 자, 그대로 써보면 1, 0 여기가 A가 되고, 그죠? 우리가 푸는 것은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이 0이 되는 람다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 빼기 1은 제로. 람다 제곱 빼기 람다 빼기 1은 제로. 됐습니까? 그럼 람다는 뭐가 나오죠? 근의 공식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람다가 어디서 많이 보던 수죠? 이 람다가 황금비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람다 1, 람다 2가 나올 텐데 하나는 음수라서 우리가 버립니다. 그거 그릴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여기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람다 1에 대해서 우리가 V1이 있을 거고 여기 람다 2에 대해서 V2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1, 0에 V1, V2는 람다 1, 람다 2가 될 거고 람다 1, 람다 2, V1, V2 죄송합니다. V1, V2 자,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디테일은 여러분 메꾸셔도 되고 뒤에 답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귀찮아서 시간상 하는 방법은 알겠죠. 람다 1을 구하고 V1을 구하고 여기 넣어서 람다 2를 구하고 V2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 이 행렬에 대해서 얘는 이걸 만족하고 그러면 V1, V2가 이 행렬에 대해서 이것은 역행렬이 나오겠죠. 그러면 V1, V2의 역행렬의 1, 0의 V1, V2 행렬은 람다 1, 람다 2 이게 나오고 그죠? 자, 편의상 얘를 P로 둡시다. P. 이 행렬 P로 두면 이것은 P 인버스 1, 0의 P의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것의 n승이잖아요. 거듭제곱인데, 그러면 결식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이것의 n승을 구하고 싶으니까 1, 0는 다시 쓰면 P의 람다 1, 람다 2, 0, 0, P 인버스 E가 같죠? 그죠? 그리고 얘의 n승을 구하고 싶으면 혹은 n-1승을 구하고 싶으면 1, 0에 n-1승이 되고 이거 전체 n-1승이 되죠. 그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것을 그대로 써보면 P의 람다 1, 람다 2, 0, 0, P 인버스 곱하기 다시 P의 람다 1, 람다 2, 0, 0, P 인버스에 이렇게 해서 이게 모두 몇 번? n-1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렬, 역행렬과 그 자기 자신의 행렬은 항등행렬이 되는 걸 아니까 얘가 i가 되고 또 두 번째도 i가 되고 그래 차례로 i가 되는 걸 알겠죠. 그럼 남는 건 뭐죠? P의 람다 1, 람다 2의 n-1승의 P의 인버스. 얘는 구하기 쉽죠. 대각화된 거는. 각각은 n-1이잖아. 그럼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그럼 이것은 또 다 구할 수 있죠. 남자는 숫자로 이제 나중에 남자는 여기서 숫자로 이미 구한 거죠. 그런 거니까 예. 거기다 이제 여기 루트 어쩌고 나와서 귀찮아서 하는데 거기서 그냥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네,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V1과 V2는 어떻게 보죠? 그러면 여기서 V1과 V2는 1, 0에 x, y는 람다 1에 x, y니까 그래서 얘가 그 식이 또 나오는 거죠. 선생님 저기 고유 벡터를 구할 때 A, V는 람다 V를 쓰는데 네. V1, V2를 연결하면 왜 람다가 붙은 게 G로 가요? 그거는 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 일리멘터리 행렬에 곱해주는 방법이라고. 곱해줄 때 그렇게 하는 거로 예. 약속이 돼요. 아니 곱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한결로만 갔을 때는 람다가 앞에 있었는데 아니요. 뒤로. 뒤에서 곱해줘야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일리멘터리 행렬을 곱해주는. 처음 몇 페이지 있더라 이게? 첫째 날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맨 첫 줄을 보세요. 첫 번째 행에 KB 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양의 행렬을 왼쪽에 곱한다. 왼쪽에 곱해야 되는 이제는 오른쪽에 곱해줬잖아요. V1이 V1, 1, V1, 2, V1, 3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V1, 2, 3, 1 여기에 람다를 곱해주면
이 행렬을 곱해주면 람다 완배가 되고 이쪽은 다 똑같고 여기 다 제로니까 여기 있는 건 다 제로 가고 그 다음 얘하고 또 얘를 곱해주잖아요. 얘하고 얘를 곱해주잖아요. 왼쪽에 곱해야 되는 거. 이게 왼쪽으로 곱한다가 왼쪽하고 KB를 주는 행렬은 왼쪽에 곱한다고 보는데 근데 쟤는 뭐예요? 근데 쟤는 뭐예요? 쟤는 뭐예요? 제목이 아니 질문이야. 왜 람다 기울값 100을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아니 우리가 여기서 얘를 곱해서 이쪽에 람다 1에 V1 이 행렬이 나야 되잖아요. 첫 줄에 그죠? 생열의 연산은 알겠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행렬을 대각하기 위해서 V와 람다를 구해야 된다고 하고 74페이지. 제일 왼쪽에 네. 거기 보면은 A 행렬에 V 벡터를 곱한 거하고 V 벡터에 람다를 앞에 곱한 게 같다를 기본으로 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를 찾잖아요. 여기서는 람다가 앞에 있는데 이때 V는 그러면은 열 벡터 하나만 얘기를 했었을 때 람다가 왼쪽에 써졌는데 람다는 그냥 숫자예요. 네. 네. 근데 그 람다에다가 그 아예 항대 행렬을 곱한 람다 1, 람다 제로가 대각선으로 들어간 행렬은 오른쪽에 곱해졌잖아요. 지금 저기 선생님이 쓰신 왼쪽 칠판에 가운데 111 이거요? 그 밑에요. 그죠? 그 밑에. 예. 그거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AV의 람다에 아까 이거 이야기할 때 얘를 못하시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좌변 우변을 비교하면 이쪽은 벡터고 이거 전체는 벡터지만 얘는 벡터의 행렬을 곱한 거고 얘는 벡터의 숫자를 곱한 거잖아요. 네. 이쪽하고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를 숫자가 아니라 네. 행렬로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거에 이거는 람다의 i의 v하고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v는 iv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그 람다 i가 람다 i가 앞에 가면은 안 되고 왜 꼭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람다 i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죠. 람다는 숫자라니까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계속 람다를 오른쪽에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원래 앞쪽에서 행-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행렬이든 벡터에 곱할 때 숫자는 어디에 곱해요? 근데 표기를. 항등 행렬을 곱해주면 행렬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위치가 상관이 없죠. 숫자를 곱해주니까 상관이 다르지 없죠. 않나요? 그러니까 람다 i v니까 예. 람다 i 곱하기 v 행렬로 쓰는 거랑 예. v 곱하기 람다 i로 쓰는 거랑 똑같죠. 같은가요? 예. 그러면은 람다를 앞에 써도 상관없죠. 예. 왜냐면 저는 그게 자꾸 뒤에 쓰시니까 앞에 이 7페이지 위에 있는 식이랑 이게 방향이 가까워서 좀 헷갈리는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죠. 람다는 숫자라니까요. 아 람다는 숫자인데 네. 그럼 숫자는 뭐 뒤에부터도 상관없고 상관이 없죠. 앞부터도 네. 상관이 없는데 네. 그걸 행렬화하면 사실 행렬 자체는 곱해지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여기는 달라질 숫자하고 수 있어요. 행렬이잖아요. 네. 숫자가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같은 거죠. 근데 람다 1 제로 람다 2라고 쓴 건 이미 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방정식을 쓰고 나면 답이 두 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쓰고 나면 이 결과가 람다 V1, 람다 1 V1, 람다 2 V2하고 같다는 거죠. 근데 V1 자체도 열 벡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행렬이 이걸 있잖아요.
선생님 자꾸 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직접 써보셔야 돼요. 자, A, B, C, D의 람다 1, 람다 2 이거는 계산이 뭐가 돼요? 람다 1, A. 그 다음 여기는 람다 2, B. 그죠? 여기는 C 람다 람다 1, C. 여기는 람다 2의 D.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람다 1의 AC. 그죠? 얘는 람다 2의 BD. 그죠? 얘는 뭐죠? AC는 여기서 온 거죠? V1. 네. 얘는 V2. 람다원 저런 지금 저렇게 쓴 거에서 람다원 0, 0 람다가 앞으로 가도 똑같아요. 람다 1이 앞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밖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A, B, C, D에다가 곱해준 뒤에 행렬 있잖아요. 람다원, 람다2를 상대 행렬에 곱해준 람다원 제로, 제로 람다2 행렬을 앞에다 보내줘도 계산이 똑같아지는 두 개 번호를 이렇게 바꿔도 네, 네. 대응값이 같이 그런 법칙이 성립하나요? 그거는 묻지 말고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건 뭐가 되죠? 람다 1A. 그 다음은 람다 1B. 람다원 달라지잖아요, 벌써. 이 행렬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행렬이고 저 위에 AV는 람다 V일 때 저 람다는 숫자잖아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숫자와 행렬을 곱한 건 순서를 바꿔도 되고 행렬과 행렬을 곱한 건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달라지죠. 뭐가 힘든지. 그래서 바꾸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보면 람다 IV를 쓰면 네. 람다 I가 람다 1, 제로, 제로, 람다 2라는 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저거는 그냥 숫자예요. 람다 I가 람다 1, 람다 2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니 밑에 행렬 람다 1, 제로, 제로, 람다 2가 되는 이유가 저 위에 람다 V를 람다 IV로 쓴 거를 그렇게 써준 거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면 람다 1에 대해서 V1이 나오고 람다 2에 대해서 V2가 나오고 이런 순서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쓰면 이거는 V1, V2를 그대로 쓰면 AV1, AV2가 되죠. 그죠? 순전히 형식적인 논리로 AV1, AV2 그죠? 그러면 AV1은 뭐예요? 이거는 람다 1 V1이 되고 얘는 람다 2 V2가 되고 그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눈에 안 들어가느냐? 행렬과 이 벡터를 써서 계산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직접 써봐야 돼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두 행렬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람다 1, 제로, 제로, 람다 2 이렇게 곱으로 표시가 된다고 아까 이 예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그냥 들어서 저게 계산이 맞네 이러면 굉장히 실력이 좋거나 행렬의 계산을 머릿속에서 돌릴 수 있다는 건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결과가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게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최소 2x2 행렬에서 이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왜 했냐면 피보나치 수열은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앞 일에 반영이 된 거죠. 그죠? 지금 일을 알려면 앞 일에 2단계만 알면 지금 일을 아는 거죠. 그게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자, 이게 이제 일기예보 같은데 응용이 되는 겁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현대 공학에서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중간에 뭐 최소 당식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마르코프 체인 프로세스를 보면 92페이지 어떤 실제 현상이 마르코프 과정을 따르는 경우 충분히 시간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날씨를 조사하니 맑은 날 다음 날은 90%의 확률로 맑고 10%의 확률로 비가 오며, 그러니까 맑은 날 다음 날의 날씨는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통계를 보면 그 다음 날은 항상 맑은 게 아니라 90%. 그리고 비 온 날은 그 다음 날은 50% 확률이 되고 맑은 날이 되고 50%는 비가 온다고 하자. 그러면 오늘 날씨가 만일 맑으면 내일 날씨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90%는 맑고 10%는 비 온다고 할 수 있고, 오늘 흐리면 비가 오면 내일은 반은 비가 오거나 50%는 비가 올 거로 확률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축적해 나가면 이틀 뒤의 날씨를 예보할 수도 있고, 그죠? 정확히는 않지만 그리고 확률적으로 사흘 뒤 날씨도 알 수 있고 100일 뒤도 알 수 있는 거죠. 일기예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천문 관측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또 성립하면 또 반영을 해서, 그죠? 오늘까지 한 것에 대해서 내일은 또 새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일종의 마크 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A는 0.9, 90% 확률, 0.5, 0.1, 0.5. 여기는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는 날씨가 맑거나 비 오거나요. 뭐 흐리거나 우박이나 이런 거 없어요. 만약 그런 것까지 있으면 여기 있는 행렬이 굉장히 커지겠죠. 실제 즉 큰 행렬을 만들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하게 스프컴을 돌려야겠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예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날짜별로 되면 날짜별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시간별로 쌓이면 시간별로 예측을 할 수 있죠. 지금 뭐 거의 시간별로 예측이 나오잖아. 그게 기상청에서 스프컴이 필요한 이유예요. 아예 단순화시켜서 우리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맑은 날과 비 온 날을 따지면 우리가 맑은 날, 비 온 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확률로 계산이 되겠죠. 0.9의 맑은 날 0.1 맞나?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0.9, 0.1만 나가. 이 행렬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0.9, 0.1, 0.5, 0.5. 맑은 날, 비 온 날, 맑은 날, 이렇게 써요. 그죠? 책에 있는.
이건 그 다음 날이고 n 플러스 1이고 이쪽은 n분지. 그죠? 자, 이게 앞에서 본 피보나치 수라고 거의 같죠? 다른 점이 있다면 얘들을 잘 보세요. 합들이 1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확률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투체에는 이것들이 확률을 나타내니까 합이 1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분, 세 분은 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양자역학의 확률 밀도 행렬하고 또 같이 연결돼요. 밀도 행렬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첫날의 날씨를 해서 아주 먼 뒤에 날씨를 예측하고 싶다면 여기 n이 어디로 가면 되죠? 무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n번째 구해서 무한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n번째 구하려면 얘의 n승을 구해야 되죠. 제 n승을 구하는 것은 아까 피보나치 수열에서 n승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n승을 구하면 자, 그래서 얘의 그 뭐지?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대각화된 행렬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1하고 0.4. n번째 하면 대각화하면 그러면 이것을 n번째 하면 얘의 n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잘 보세요. 대각화하면 하나 1이 나와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대각하면 하나 1이 나와야 될까요? 1이 안 나오고 뭐 0점 얼마 나오고 얘가 다 0점 얼마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n이 무한히 가면 뭐가 되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확률이 다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하나는 1이 제국에 나와서 n이 흘러가면 그건 0이 되는 거고. 그게 뒤에 나오는 것은 프로베니우스 정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n승을 구하고 n이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가 아주 먼 훗날의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아주 먼 훗날이냐? 날씨를 분 단위로 쪼갠다고 해보세요. 분 단위로 쪼개서 우리가 하루 뒤에 예측하면 이거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일기예보가 한 일주일 뒤에 예측이 되는데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맑은 날, 흐린 날만 따지면 그렇지만 맑은 날 비 올 확률이 뭐 얼마 될 확률 이걸 다 쪼개면 굉장히 큰 행렬이 나올 테고 그 행렬에 대해서는 이런 마크 체인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해서 다 구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내비게이션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거는 상대론을 이용을 하는 거고 일기예보는 통계와 확률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천기를 보고 비 올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비 오니까 작년에 1년 전쯤에 데이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한 1년 단위로 날씨는 이래 변화가 된다고 추측을 하니까. 올여름은 이렇게 더울 거다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뭐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죠. 보면 태양과 지구 대기의 두께와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책 한번 보실 때 이게 어디 틀리지 않는 법인가 어디 뭐 나올 텐데 날씨를 예측하는 법에 대해서. 그랬나요?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값이 항상 1이 나온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고 이제 정리로 나오는데 일단 추천해 볼 수 있겠죠. 얘가 최대값이 1이 나와야 어떤 확률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쓴 또 다른 데 해서 돈을 많이 번 데가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은 내가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한 확률로 내 검색 단어와 가장 가까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 구글 검색이. 네이버 검색과 구글 검색의 차이는 그거죠. 네이버 검색은 위에 전광판에 단어가 뜨면 그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일일이 찾아서 띄워주는 거예요. 자기들 검색창에. 구글은 이것을 다 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라는 게 뭐 타이핑하는 로봇이 아니라 데이터를 찾아가는 인터넷상의 로봇이에요. 그걸 해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네? 사람이 보고 또 일일이 찾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찾았나 해서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들도 봇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네이버의 초기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검색 기능을 구글만큼 능가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 데이터가 정확도를 유지를 하려면 뭐죠? 데이터가 쌓인 양에 따라서 많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검색의 데이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서 일이 최대치라는 게 네.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최대치가 1이다 이 말. 그 저기 이런 확률 발표체면에 보여진 이 확률의 그 뭐지? 아이겐밸류값. 기상학자들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양대역학은 안 하고요. 고전역학만 해요. 고전역학이 아니라 이런 통계학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뭐 그건 제가 확실히 몰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오프될 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4시간에 24시간의 성인대수 과정을 끝냅니다. 뒤에는 이제 복소 벡터 공간이 나오는데 실벡터 공간을 응용한 거고, 그 응용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앞 시간에서 번외로 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다음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를 쫙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제 수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무엇을 공부하는가를 한번 리뷰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처음에는 조망을 하죠. 조망을 해서 보여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리뷰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